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앞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삼을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쓴 말인데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본받거나 반면교사처럼 나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난 상황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긴 하지만 정말 공자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세 사람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올해 37살인 제가 결혼 생각이 있었음에도 혼자인 이유가 되는 교훈이기도 하죠. 현재 수원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 다닐 때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취업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했고 또 그동안 연애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연애가 좀 평범하지가 않았네요. 제가 만났던 이 두 놈이 제게 커다란 인생 수업을 해주고 떠났거든요. 첫 번째 남자는 제가 졸업하고 막 이직하기 전에 잠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았고 말을 참 잘했어요. 청산유수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얼굴도 준수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그 사람은 저와 연애를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퇴사를 했어요. 대학 동기와 함께 창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원래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유능했던 사람이기에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일이 잘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회사 대표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 하면서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마구 주입해댔죠. 정말 일이 잘 되는지 제게 이것저것 선물 공세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눈에 값비싼 선물이 보이니까 와, 정말 일이 잘 풀리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 바빠서 저와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락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사업이 그렇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제게 가져다 드려라 하고 내밀고는 부모님 안부를 물으면서 말하더군요. 지영아, 아버님 은퇴 얼마 안 남으셨지? 요새 아버님 나이대 어른들 퇴직금 투자 많이 하시잖아. 전부 다는 절대 아니고 일부만 그냥 보장되는 곳에 재미 볼 정도로 안전하게. 이왕 할 거면 미래 사회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어? 부담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여쭤만 봐. 아마 아버님도 주변 친구분들 투자해서 돈 만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솔깃하실걸?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이때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이 말을 하고 일주일 뒤에 돌연 잠수를 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게 했던 저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했던 것처럼 선물을 마구 뿌리고 다니면서 넌지시 꺼냈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투자에는 영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퇴직금을 살린 거죠.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의 주변 지인들이 여자친구였던 제게 몇 달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기꾼 자식 어디 있는지 아냐고 바른 대로 되라고 말이죠. 근데 저라고 알 턱이 있나요? 저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저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언변술사들이 사기꾼인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뭔지 또 만약 제 앞에 또 말을 참 잘하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제가 그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구분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을 준 남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어요. 직접 보거나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게 아닌 SNS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직장을 다닌 사람도 도망 다니는 사기꾼인데 만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SNS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사는 독신남 느낌이 났습니다. 종종 올리는 사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어서 정갈하게 담아 먹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진도 올라왔어요. 평소에 참 혼자서 알차게 사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뭔지 그때 딱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 후라서 제 외로움 지수가 극상을 찍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종종 안부를 묻고 올린 사진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 느낀 인상도 딱 본인 SNS에 올리는 사진처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남자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제게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매일같이 회사로 데리러 오고 집에 데려다 주고 매일 주말마다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죠. 너랑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내가 해준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얼굴 볼 수 있겠지? 내가 매일 우리 지영이 아침밥 해줄게. 나한테 시집 와라. 아, 정말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라면 결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정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이미 숙련된 연습을 거쳐서 제게 그 매력을 뽐낸 거였죠. 충격적이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에 애들 데리고 가서 살던 그 사람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제게 상간녀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네요. 홍지영이라는 년 어딨어? 애 아빠 꼬여낸 홍지영이라는 여자 어딨냐고. 본처가 외국 가서 애들 키우는 틈에 그 본처 자리 꿰찬 첩년 어딨냐고. 그 남자, 아니 그놈은 기러기 아빠였고 아내와 자식을 외국에 보낸 후에 마치 독신인 척 SNS에 사진을 올려서 활동을 한 겁니다. 처음 만남이 인터넷 세상이었으니 그 남자의 제대로 된 신상도 과거도 알 수 없던 저는 거기에 무력하게 속고 만 거였죠. 나중에 회사로 남편 상간녀를 찾아온 그 아내라는 사람과 오해는 풀기는 했어요. 제게는 그 인간이 먼저 접근을 해온 것과 독신인 척 굴었던 증거가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말 미혼인 줄 알고 만났으니 저도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부수적인 피해자가 된 겁니다.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사그라들고 오해가 풀리긴 했어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회사에서 아무리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생산직 자리로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냥 남자를 만나지 말자였었네요. 그냥 나는 보는 눈도 타이밍도 또 팔자도 영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이번 생에서는 남자를 만날 생각 자체를 접자고요. 한번 내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라는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혀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비혼 선언을 한 딸이 안타까워 위로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고 저희 오빠는 제가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아내라는 여자랑 그놈 다 모욕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크게 분노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크게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분노를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무치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공백 동안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 사건이 저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실히 그때 저는 큰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 오빠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나이차가 7살 나는 오빠는 어려서부터 저를 업고 키우다시피 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바쁘실 때, 아니 안 바쁘실 때도 절 챙기는 건 오빠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오빠는 이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한 동네에 있었던 터라 학교 시간이 맞으면 자주 마주쳤죠. 오빠랑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치면 오빠는 제게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 책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시험 못 봤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그림만 그렸지? 그리고 저를 끌고 제 화 풀어준다고 집 앞 슈퍼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하면서 용돈을 탕진했죠. 그래서 저는 종종 간식이 먹고 싶을 때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도 오빠 앞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오빠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는 별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간식을 사줬거든요. 늘 틱틱거리기는 해도 늘 뒤에서는 말없이 저를 돌보는 오빠는 어쩌면 제가 몇 번 연애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여자는 집안 남자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어떤 타입임에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하는 유형이 확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오빠같이 번듯한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 줄도 모르죠. 오빠는 나이가 들어도 예전 모습 그대로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한창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를 불러댔죠. 그때 오빠는 결혼해서 신혼 시절이었는데요. 거의 매일 제게 연락해서 저를 불렀어요. 야, 홍지영, 너 집이지? 우리 지금 외식하려고 하는데 너도 와. 우리 땡땡 갈 건데 너 거기 파스타 좋아하잖아. 나오기 싫으면 포장해서 가져다 주고. 근데 그냥 나와서 먹는 게 낫지 않겠어? 너한테 배달 가면서 면 뿰다. 홍지영, 또 집이지? 주말에 승찬이 데리고 놀이동산 갈 거야. 근데 그날 네 새언니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 와서 오빠 좀 도와주라. 나 혼자 승찬이 체력 감당 못해. 매일 그렇게 집에 있지 말고 놀이기구 타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지영아, 23, 24, 25일 시간 비워놔. 우리 제주도 갈 건데 네 비행기 표까지 예매했어.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시간 지켜서 나와라. 그때는 오빠가 너무 귀찮았는데 다 우울증에 빠진 동생을 절망이라는 동굴에서 꺼내기 위한 오빠의 노력이었던 거죠. 솔직히 새언니에게도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새언니도 오빠처럼 배려심 깊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든 가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환영해주니 정말 감사했고요. 오빠와 또 오빠의 가족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을 해서 우울증을 이겨냈고 이직에도 성공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의 노력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었으니 바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이직을 해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생각도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근 7년 동안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결정적인 계기, 세 번째 만남이 제 37살 인생에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막 37살을 앞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임이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그 시발점이 됐죠. 지영 씨, 혹시 소개 안 받을래? 남자 소개. 저요? 아니요, 됐어요. 지영 씨는 꼭 그러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면 다 됐다고 싫다고 하는 거. 그냥 만나만 봐. 지영 씨도 아는 사람이야. 왜 저번 주에 같이 저녁 먹었던 날, 그날 내 친구들 만나서 합석했었잖아. 선임의 말대로 동기와 함께 퇴근 후에 저녁을 함께 했는데 들어갔던 식당에서 선임의 친구 무리를 마주쳤거든요. 평소 사람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선임은 제게 반강제적으로 합석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내서 선임의 친구들과 예상도 못했던 식사까지 하게 됐었죠. 그날 뭐 느낌 없었어? 왜 얼굴 뚫릴 것 같은 느낌 없었냐고. 내 친구 하나가 계속 지영 씨 얼굴 보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친구가 공무원이거든. 나랑 동갑이라서 지영 씨하고는 5살 차이 날 거야. 성격도 좋고 얼굴은 그날 봐서 기억날 거잖아.
깔끔하게 잘생겼지. 키도 그 정도면 큰 거고. 근데 걔가 그날부터 나한테 지영 씨 좀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다. 지영 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원래 이런 부탁 하는 애가 아니거든. 진짜 만나만 봐, 만나만. 처음엔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좋고, 어? 애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 지영 씨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선임의 끈질긴 설득도 제게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한 만큼 선임도 포기를 모르더군요. 일주일 정도 정말 애절할 정도로 저를 구워 삶아서 끝내 번호만 교환하겠다라는 대답을 얻어내고야 말았죠. 그렇게 저는 저와 어울릴 것 같다는 남자와 연락부터 트게 됐습니다. 제가 선임에게 제 번호를 줘도 된다는 말을 한 그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다렸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날 밥만 먹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웠다고, 기다림 끝에 이렇게 연락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문자가 연달아서 왔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문자들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저의 심드렁한 대답이나 반응에도 그 남자는 특유의 해맑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며칠 연락만 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모든 정보를 그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고향은 전라북도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와서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세계사였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고 좋은 분이라서 그랬다는 거. 또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과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한 동네는 어디였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제 자취하면서 동생이랑 아침에 화장지 쓰는 문제로 안 싸워도 돼서 너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쓰라고 해서